제1호 중에 행동주의적 모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행동주의는 학습 이론의 원리를 치료에 적응한 것으로서 인간의 행동은 학습될 뿐만 아니라 학습에 의해 또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으로 불리웁니다. 사회적 학습 이론가들은 행동의 환경적 또는 상황적 결정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개인이 환경에 대응하면서 배운 행동 패턴에 초점을 두고 타인의 효과, 즉 타인이 제공하는 보수와 처벌 그 효과는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행동주의의 주요 이론가에는 왓슨, 파블로프, 스키너 등이 있습니다. 이상 행동을 설명하는 제1혼에서 행동주의적 모형을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동은 학습될 뿐만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원리를 치료에 적용한 것으로 학습 이론이라고도 불립니다. 학습 이론은 사람이 환경과 어떻게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명쾌하게 규명해 줄 뿐만 아니라 관찰이 가능한 행동을 사정하고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어의 사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의 특정 행동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습 이론은 다양한 이론가들이 모여 발전시켰으며 오늘날에는 단순히 고전적 조건화나 조작적 조건화의 개념만으로 이 이론을 제대로 설명해 내기가 어려울 만큼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심리치료가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내담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행동치료와 같이 문제 중심적이고 시간 제한적인 접근에 대한 수요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적 모형에서 왓슨은 행동주의적 심리학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고요. 파블로프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를 이론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의 이론을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전적 조건화는 러시아의 생리학자인 파블로프의 일명 개 실험에 의해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파블로프는 개에게 음식을 보여주면 개가 침을 흘린다는 사실에 착안하였는데 이는 학습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유발된 것이므로 무조건적 반응, 즉 침흘림이라고 하여 무조건적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을 무조건적 자극,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개에게 음식과 종소리를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동시에 들려줄 경우 개는 음식이 아닌 중립자극이었던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릴 경우 학습에 의한 반응이라는 의미로 이를 조건화된 반응, 즉 종소리에 침을 흘렸다. 그래서 조건화된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종소리에 의한 침 흘림이 학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전적 조건화란 중성 자극을 무조건적 자극과 짝을 짓게 함으로써 즉 반응 유발 능력을 가지게 하여 조건 자극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착안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질 것은 조건 자극과
무조건적 자극 간의 연관성입니다. 이 둘은 상관관계 혹은 수반관계에 의해서 학습됩니다. 이러한 고전적 조건화 원리를 이용할 대표적인 행동치료 기법으로는 소거, 체계둔감, 노출요법, 혐오요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작적 조건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작적 조건화는 인간이 환경적 자극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나타내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행동은 그 결과에 의해 변화한다는 학습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미로 상자에 갇힌 동물은 도구의 조작을 통해 미로 상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데 이를 효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은 보상행동과 비보상행동을 조합하는데 행동의 결과, 즉 보상 또는 처벌이 향후 취할 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특정 행동에 따르는 결과가 다음 행동의 원인이 되며 행동은 행동에 따른 보상과 벌에 의해 유지 또는 통제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행동의 양을 변화시키거나 감소, 제거하는 것은 그 행동의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행동의 결과를 행동 절차로 조절하는 것이 조작적 조건화의 핵심입니다.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강화물의 조작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을 늘리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행동치료 기법의 대부분은 조작적 조건화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조작적 조건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시험에 90점 이상을 받아야만 아들에게 미소를 짓는 어머니로 인해 아들은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남편이 일찍 귀가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아내를 두었다면 남편은 일찍 귀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지요. 즉, 강화와 벌, 행동 조형은 조작적 조건화 원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행동치료 기법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학습 이론가들은 행동의 환경적 또는 상황적 결정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이 환경에 대응하면서 배운 행동 패턴에 초점을 두고 타인의 효과, 즉 타인이 제공하는 보수나 처벌, 그 타인의 효과는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행동주의 모형에서는 이상행동을 성장 과정에서의 잘못된 학습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상행동은 어린 시절의 부적절한 학습과 강화 때문에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 맺는 것을 배우지 못했거나 비효과적이고 부적응적인 습관들을 지니게 된 결과라고 본 것입니다. 행동주의에서는 잘못된 행동, 부적응적인 행동은 직접 치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의식적 욕구나 갈등은 가정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변화시켜서 부적응적 행동이 더 이상 강화되지 않게 하거나 새로운 행동을 학습시킴으로써 모든 이상행동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지주의적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지란 자신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각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서 신념과 신념체계, 생각 및 이미지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인지 과정은 환경과 자기에 관한 정보를 평가하고 조직하는 방식, 또 대처 행동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평가하는 것이나 자신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갖게 되는 것 또는 세상사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 모두 인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주의적 입장은 한 개인의 행동이 대개는 그 개인의 인지에 따라 결정한다는 이론적인 근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인지주의 모형에서는 각 개인이 가진 역기능적인 생각과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가 이상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치료란 자기 검토를 통해서 개인이 가진 역기능적인 신념과 가정들을 찾아내어 그것을 현실적으로 검증하고 수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역기능적인 사고와 비합리적인 신념을 제거하고 대인관계와 자기 내적인 상태 모두에서 적응적이고 기능적인 사고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지주의 치료자인 백에 따르면 정서적인 장애의 원인은 개인이 현실을 해석할 때 자기 평가와 기대되는 행동 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비합리적인 사고, 즉 자기나 세계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있다고 봅니다. 즉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일수록 나는 쓸모없다, 나는 뚱뚱하고 못생겨서 친구들에게 어떤 호감도 줄 수 없다, 세상은 있는 자에게만 호의적이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부담과 고통의 연속이다, 내가 앞으로 살아봤자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는 일은 결과가 뻔하다 등등의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진술을 많이 합니다. 인지주의적 모형에서는 개인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건설적인지, 타인에게 이로울 것인지, 자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요구하면서 자신의 삶과 일을 처리하는데 좀 더 나은 생각들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 중심적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적 모형은 칼 로저스가 창시한 이론으로서 인간이란 합리적이고 건설적이고 전진적이며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와 자기실현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현상적 장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는 개인의 행동을 과거에서 비롯되는 결과가 아니라 현재의 지각의 산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자극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즉, 개인의 현실 지각을 이해하면
그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간은 그 당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 중심적 모형에 의하면 이상행동은 그 개인이 너무도 황량하고 공포와 위험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까닭에 눈앞에 놓여있는 선택들이 현명한지 자기 파괴적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내적 잠재력은 밖으로 나타나려고 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인간이란 현상적 자기와 체험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체험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한 적응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때 인간은 방어적이며 자아 개념과 차이가 나는 경험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려고 합니다. 인간 중심적 모형에서는 치료자가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무엇을 하느냐만큼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충고나 정보도 주지 않고 결론을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비평을 하는 것도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료자의 주된 임무는 내담자의 감정들을 인지하고 명료화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왜곡된 경험, 느낌, 자아개념, 타인에 대한 지각, 주변 환경에 대한 지각 등을 발견하도록 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치료란 수동적인 성격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이미 존재하는 잠재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자아 개념과 자기 경험 간의 차이를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자기 자신과 합치시켜 최상의 심리적 적응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매슬로의 5단계 욕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의식주, 즉 생리적 욕구에 대해서 보면 의식주, 수면, 성 등 생명유지 관련 욕구를 생리적 욕구라고 합니다. 2단계에서는 안전의 욕구가 있는데요. 위험, 공포, 피해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가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는데 애정, 소속감, 우정, 성적 친밀감이 소속과 애정의 욕구이고요. 다음으로 4단계 존경의 욕구는 자존감, 타인에 대한 존경이 존경의 욕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기본적 욕구는 목적이 아닌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권리는 바람직한 목표 상태는 요구된 권리의 충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행동을 설명하는 제1론 중에 현실요법적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요법적 모형은 글래서가 창시하였습니다. 현실요법에서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우리 내부의 정신 구조 안에서 생성되며 의식적 행동이든 무의식적 행동이든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기본적인 욕구에는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 힘과 인정을 얻으려는 욕구, 즐거움에 대한 욕구, 자유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 중 사람들마다 자신이 우위에 두는 욕구들이 있고 이 욕구들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충족되어 자기가 지니고 있는 자아상과 부합될 때 성공적인 정체감을 경험하며 그렇지 못할 때 정체감 형성에 실패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실요법적 모형에서 이상행동이란 내담자가 자신의 기본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비건설적인 방향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 같은 선택으로 심리적 갈등과 불행감을 경험하면서도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된 반응 양식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고 자신의 선택이 비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자기 책임의 회피로 타인을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치료에서는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바라는 것을 얻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까? 해가 됩니까? 와 같은 가치 판단적 질문을 사용하여 개인이 불행한 방법의 결과를 초래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이 참으로 원하는 바를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과 더 좋은 선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치료자는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현실적인 방법으로 충족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성공적인 정체감을 획득하게 하고 자신의 세계와 자신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글라서의 현실 치료는 정체성 이론과 통제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은, 즉 정체성 이론과 통제 이론은 인간의 성격과 병리를 개념화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1960년대와 8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독특하면서도 별개의 개념들입니다. 통제 이론에 따르면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외부 세계를 끊임없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제 이론의 핵심인 사진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라서에 따르면 사람의 머리에는 욕구 충족과 관련된 사진이 존재합니다. 이 사진은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는데요. 예를 들면 배고픈 어린이가 우연히 초콜릿을 먹으면 매우 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러한 맛은 머릿속에 사진으로 보관됩니다. 이 어린이는 차후에도 배가 고플 때면 초콜릿이라는 사진을 떠올리게 되고 초콜릿이나 이와 유사한 표상의 음식을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인생은 이러한 다양한 사진들로 구성된 사진첩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를 때면 우리는 사진첩 속의 사진을 택하고 사진 속의 자극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행동을 설명하는 제1원의 사회 문화적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기술한 모형들은 이상행동을 개인의 수준에서 이해하려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에 반해서 사회 문화적 모형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서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사회 환경은 그 사회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의 고유한 심리 장애를 유발합니다. 안정된 지지체계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반면에 빈약한 지지체제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신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농촌과 도시, 특히 빈민 지역의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일을 사람의 손으로 해냄으로써 많은 인력이 요구되었던 것과는 달리 모든 것이 문명화되고 기계화되면서 인간의 소외와 고립이 가중되어 있고 여기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의 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 같은 좌절과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현대 청소년들이 한 세대 이전의 청소년들에 비해 10배나 많이 우울증을 호소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취업의 어려움과 많은 실직, 이것으로 유발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보험료를 타기 위해 사기를 치거나 사람을 죽이는 등 각종 잔인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 역시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수준의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모형에서는 무질서하고 혼란된 사회 환경이 사람들에게 이상행동이 나타나게 만든다고 하였고, 치료를 위해서는 사회가 정화되고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화는 사회 전체가 어떤 특정한 힘에 의해 개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탓하기에 앞서 모든 개인이 자신부터 기초 질서를 지키고 양심에 따라 상식적으로 행동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이러한 변화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